해마다 설 명절이 오면 화면 속 세상은 늘 비슷해 보입니다. 축제 분위기, 웃음과 노래, 한 해의 복을 비는 인사말. 공식 보도는 언제나 안정과 질서를 말하고 변화는 통제 가능한 것처럼 포장됩니다. 하지만 어떤 해는 그 포장지의 결이 유난히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표면이 지나치게 반짝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쪽을 의심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만 하는 걸까? 이번 이야기는 그런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거대한 소문이나 자극적인 풍문이 아니라 하얀 종이에 찍힌 글자들, 국가 매체가 스스로 선택한 단어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중앙이 보인 과도한 반응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평소에는 그냥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언어는, 특히 강한 통제가 전제된 체제의 언어는 종종 말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하기보다 신호를 읽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설 연휴 한가운데에 국가 매체가 내놓은 한 편의 기사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평범합니다. 섬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 명절 동안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챙기는 이야기. 이런 기사는 계절마다 지역마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장들은 이상하게도 오래 남습니다. 흐릿한 안개가 낀 새벽, 조용한 섬의 풍경, 그리고 그 안개가 단지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는 듯한 묘사. 보통의 현장 르포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맥락에서 이런 표현은 때때로 심리적 메시지로 읽힙니다. 안개는 시야를 가립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 기사가 특정 섬의 이름을 분명히 적어 놓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명은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 정치에서 지명은 인맥과 과거, 군과 행정의 연결선이 묶여있는 지도입니다. 어느 지역은 한 인물의 뿌리로 기억되고 또 어느 지역은 특정 세력의 기억과 겹쳐집니다. 그래서 지명은 단순한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권력의 방향표로 작동합니다. 기사 속 지명 하나가 갑자기 오래된 이름을 떠올리게 만드는 순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기사는 그 섬에서 어느 기관이 사실상 유일한 행정 집행 창구인지를 강조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긴급 전화를 걸어도 결국 그곳으로 연결된다는 설명, 겉으로는 현장 인력의 다기능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치적 언어로 읽으면 이것은 권한의 집중을 말합니다. 한 지점에 모든 연락과 지휘가 모인다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암시. 어떤 곳에서는 그저 효율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통제의 빈틈입니다. 중앙의 명령이 곧바로 닿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느낌은 평소에는 묻혀 있어도 긴장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기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 외부에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 신호는 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게,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아차릴 만큼 분명하게. 특히 국가 매체가 어떤 풍경을 굳이 선택하고 어떤 단어를 굳이 반복할 때는 그 선택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곤 합니다. 왜 지금 이 기사인가? 왜 지금 이 지명인가? 왜 지금 이 기관의 역할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가?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이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다른 장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쪽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 그 사건을 둘러싼 중앙의 빠르고 강한 반응, 여러 부처의 연쇄적인 움직임, 중국의 관료 시스템에서 반응의 크기는 종종 사건의 성격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큰 사건이면 큰 반응, 작은 사건이면 작은 반응. 물론 항상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상한 비율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작은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많은 손을 움직이게 만들 때 사람들은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다른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공식 발표는 사망자 숫자와 장소, 조치와 지시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 정리 방식에 머뭅니다. 왜 이렇게 신속하게, 왜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왜 이렇게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는가? 시스템이 정말로 민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시스템이 무언가를 빨리 덮거나
빨리 찾아내거나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움직임이 커질수록 현장은 조용해지고 소문은 커집니다. 말이 줄어드는 곳에서 해석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언어로 돌아옵니다. 현장 점검, 엄정 조사, 책임 추궁 같은 단어들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특정 문맥에서 반복될 때 이 단어들은 경고가 되기도 하고 내부 결속을 위한 구호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명절 같은 시기, 사회적 소음이 커지는 때에 이런 단어들이 강하게 등장하면 그 소음 속에 섞여 들어갈 다른 소리를 경계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겉으로는 폭죽과 축제의 소리, 그 아래에는 불만과 분열의 소리.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때때로 소리 자체가 아니라 소리가 숨겨주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넓은 화면으로 확장됩니다. 하나의 기사, 하나의 사건, 하나의 반응, 이것들은 단독으로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놓고 보면 마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바늘들이 나타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는지, 통제의 방식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경직이 어떤 순간에 균열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균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에서 먼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타스크에서는 이 지역 사건을 둘러싼 정보들이 어떻게 해석의 재료가 되었는지, 중앙의 조치가 왜 과잉으로 보였는지, 그리고 그 과잉이 어떤 종류의 불안을 암시하는지 더 깊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야기의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단서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흐릿했던 안개가 오히려 더 짙은 미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 미궁이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말한 이유는 때때로 가장 큰 균열이 가장 작은 장소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도시, 거대한 회의장, 혹은 거대한 발표문에서만 변화의 신호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작은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사고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로 보이게 해야 하는 무언가가 그 안에 섞여 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그 직후 나타난 중앙의 반응을 천천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건은 한 마을의 상점에서 발생했고 사망자가 나왔으며 조사와 감독이 즉시 강화되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정형화된 대응입니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대응의 질감입니다. 어느 부처가 어떤 속도로 어떤 표현으로 움직였는가, 그리고 그 움직임이 평소의 관행과 비교해 얼마나 큰가. 관료 시스템은 관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깨지는 순간이야말로 신호가 되곤 합니다. 첫째로, 중앙 수준의 감독이 너무 빠르게 등장한다는 인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이 먼저 수습하고 보고가 올라가고 필요할 때 중앙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중앙이 초기에 강하게 전면에 등장하면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이 정말로 이번 사건을 사회 안정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이 처리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라고 판단했거나 혹은 지방에 맡겨두면 어떤 내용이 새어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민생과 안정은 늘 한 묶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영상회의, 현장 점검, 보고체계의 강화, 조사단 파견 같은 조치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될 때 사람들은 그 나열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손이 필요했는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손인지, 혹은 사건의 범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손인지. 관료 문서의 언어는 종종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적을수록 그 단순함 뒤에 있는 목적이 더 궁금해집니다. 셋째로, 공개된 정보의 구조입니다. 사망자 숫자, 지역, 그리고 희생자 구성에 대한 설명은 통상적인 보도의 형태를 따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숫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다뤄졌는가? 왜 지방의 작은 지점이 갑자기 중앙의 레이더에 들어왔는가? 이런 질문은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낳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확정이 아니라 가능한 해석의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가지 프레임은 단순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사회적 이동이 많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여론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중앙은 선제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고 관리하려 합니다. 이런 프레임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특히 사고가 영상으로 확산되거나 지역사회가 불안해지면 중앙이 개입해 책임과 수습의 방향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안정입니다. 불안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조사와 책임을 강조하는 언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다른 프레임은 사건이 가진 장소의 성격과 연관된 해석입니다. 어떤 지역은 역사적으로 군사시설이나 산업 기반과 가까운 곳으로 알려져 있고 교통과 물류의 연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중앙의 관심을 크게 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때문입니다. 물류가 막히면 경제가 흔들리고 군사적 연결선이 불안해지면 안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사고라도 어떤 장소에서 벌어졌느냐에 따라 반응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레임은 정보 관리입니다. 중앙이 현장 점검과 조사를 강조할수록 동시에 현장에서의 말과 기록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는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루머가 과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제에서 정보는 곧 권력입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먼저 쥐고 어떤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고 어떤 정보가 내부에만 남는가. 따라서 중앙의 빠른 개입은 진실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제된 서사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장 점검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검의 대상이 무엇인지 상상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위험물, 안전규정, 불법 보관, 관리 소홀. 그러나 체제가 가장 민감해하는 것은 물건보다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움직였는지, 누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통신이 오갔는지, 어떤 차량이 드나들었는지. 공식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현장 점검과 조사단 파견이라는 단어는 그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하나 지켜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정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 대신 왜 이런 가정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지 그 심리적 구조를 설명하는 것. 정치적 긴장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일상의 사건도 권력의 렌즈를 통해 재해석됩니다. 작은 폭발도 큰 싸움의 전조로 읽힙니다. 이것이 과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체제가 만들어낸 불신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투명함이 쌓이면 사람들은 투명함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설명이 부족할수록 해석은 과잉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움직임과 연결해 상상합니다. 명절이라는 시간은 평소보다 이동이 자연스럽습니다. 가족 방문, 친지 모임, 작은 동네의 회합. 이런 일상적 행위는 가장 좋은 위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시간대를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명절의 소음 속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묻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사단이 현장을 뒤지는 목적이 안전 규정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선, 공간의 사용 방식까지 확인하는 데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체제의 관행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추측이 왜 생기는지 이해합니다. 조사라는 이름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통신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시스템은 언제나 강한 명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대체로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쉬운 단어로 만들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남과 북의 대비로 이어집니다. 남쪽에서 큰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북쪽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떠돈다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불이 나면 다른 쪽에서 연기가 보인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이를 하나의 패턴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곧 정치적 상상력을 폭발시킵니다. 정말로 서로 연결된 사건들인가? 아니면 연결돼 보이게 만드는 불안의 그림자인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국면에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촉발할 수 있는 해석의 연쇄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서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사는 어느 순간 체제가 통제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중앙은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발표하고, 빨리 조사하고, 빨리 책임을 말합니다. 속도는 통제의 기술입니다.
느리면 루머가 자리를 잡습니다. 빠르면 서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군과 안전, 정보와 통제가 흔들리고 있다면 체제의 또 다른 축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오래 붙잡는 것은 언제나 무력의 움직임이지만 더 깊이 체제를 움직이는 것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누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어떤 문장을 반복하는지, 어떤 비유를 내세우는지. 그래서 다음 타스크에서는 총과 불의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글과 상징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매체의 문장들이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권력의 균열을 암시하는지 우리는 그 문장들을 다시 한 줄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국가 매체의 문장을 따라간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언어는 언제나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강한 확신으로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같은 문장 속에 다른 결을 심어둡니다. 특히 내부가 긴장할수록 단어 선택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총성의 소문이나 현장 점검의 목록이 아니라 기사와 논평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봅니다. 체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못하는지에 더 주목하면서 말입니다. 명절 무렵에 나온 한 논평은 겉으로는 새 출발을 축복하는 문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은 늘 힘차고 미래는 늘 밝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 속에 이례적으로 고전 문장이 삽입될 때가 있습니다. 고전은 단지 교양이 아닙니다. 정치적 문맥에서 고전 인용은 우회입니다. 직접 말할 수 없는 것을 오래된 문장에 실어보내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수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부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문장은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로 읽힙니다. 시작이 날카로운 사람은 끝을 도모해야 하고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시작에서 이미 계산해야 한다는 식의 문장. 이 문장을 어떤 순간에 굳이 끌어오는 행위 자체가 메시지로 작동합니다. 왜 지금 시작과 끝을 말하는가? 지금은 시작을 축하하는 계절인데 왜 끝을 생각하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왜 그 끝을 마치 피할 수 없는 숙제처럼 제시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순간 글은 더 이상 축하문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암시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특정 개인의 운명을 단정하거나 누가 누구를 겨냥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가 매체가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어휘가 바뀔 때 그것은 체제 내부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때는 전진과 승리를 말하던 문장이 어느 순간 수습과 정리 그리고 마무리를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그 자체로 분위기의 이동입니다. 권력은 늘 영원한 것처럼 말하지만 언어는 때때로 권력이 알고 있는 결말을 슬쩍 드러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또 하나의 보도는 표면상으로는 지역의 문화와 공연 그리고 관광을 소개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런 소재인가? 어떤 글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징을 전합니다. 역사 속 인물이 소환되고 그 인물이 지닌 태도가 강조되며 그 태도가 오늘의 분위기와 겹쳐 보이게 됩니다. 체제가 요구하는 충성의 언어가 강할수록 그 언어와 어긋나는 상징은 더 날카롭게 튀어나옵니다. 협력하지 않는 지식인의 기계. 두 번째, 주인을 섬기지 않는 태도 같은 이미지가 강조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에게 향한 메시지인지 상상합니다. 또 다른 소재로 등장하는 복수와 인내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전통극의 줄거리, 역사 속 전략의 서사, 그러나 정치적 긴장 속에서는 이 서사가 거울이 됩니다. 누가 인내하고 있는가? 누가 때를 기다리는가? 누가 과거의 패배를 기억하는가? 그리고 누가 지금 자신이 승자라고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고전극의 인물에게 던져졌다가 어느 순간 현실의 무대 위로 슬며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읽어내려 합니다. 언어가 바뀌면 사람들의 태도도 바뀝니다. 가장 강한 통제는 공포를 통해 유지되지만 공포가 지속되려면 권력의 위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공포보다 조롱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조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거리두기입니다. 과거에는 속삭이던 말이 어느 순간 댓글과 패러디로 쏟아지면 그것은 대중 심리의 변화입니다. 체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판보다 조롱이 더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반박할 수 있지만 조롱은 권위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공식 문서가 자기 비판과 공개 토론 같은 단어를 꺼내드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내부를 정돈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의 톤이 갑자기 달라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른 신호로 봅니다. 할 말이 있으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하라. 창문을 열고 밝게 말하라.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라. 이런 표현은 평소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 특정 긴장 속에서 이런 말이 강조되면 그것은 내부의 불만이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암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탁자 위로 올려놓으라는 말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밝게 말하라는 말은 그동안 어둠 속에서 진행되던 것들이 있었다는 전제를 담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들추고 아픈 곳을 찌를 수 있다는 말은 내부에 덮어두고 싶은 기억이 있다는 전제를 담습니다. 경제의 실패, 청년의 불안, 산업의 흔들림, 갑작스러운 인사 변화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런 표현이 사람들의 기억과 연결되는지 그 연결의 힘을 설명합니다. 대중은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아도 분위기를 읽습니다. 분위기는 때로 사실보다 빨리 퍼집니다. 이제 다시 현실의 움직임으로 돌아옵니다. 언어가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먼저 움직입니다. 체제 안에서 살아남는 기술은 언제나 방향 감각입니다. 바람이 바뀌는지, 바뀔 것인지, 바뀌었다면 얼마나 빨리 몸을 돌려야 하는지. 그래서 법과 치안, 감독기관 같은 곳의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발표문에서 특정 구호가 줄어들거나 익숙한 충성의 문장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람들의 눈에 걸립니다. 그 문장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그 문장을 빼도 괜찮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더 큰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현상을 단지 편집상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작은 생략이 큰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를 넣으면 누구에게 찍힐 수 있고 어떤 단어를 빼면 누구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글의 내용뿐 아니라 글의 결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중심은 여전히 하나인가? 아니면 중심이 여러 개로 나뉘었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체제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면 충돌입니다. 정면 충돌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은 높아지되 결정적인 한 수는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에는 일정한 시계가 있습니다. 회의와 일정, 행사와 발표, 인사와 표결 같은 시간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가까워질수록 숨겨진 긴장도 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달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 어떤 회의가 열리는지, 어떤 인사가 다시 등장하는지, 누가 무대에 서는지, 누가 조용히 사라지는지, 이런 디테일은 체제 내부의 힘겨루기를 외부에서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흔적들입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바로 그 흔적들을 정리하며 왜 특정 시점이 분기점으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그 분기점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얼굴을 드러내는지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